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시대의 경제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방금 전에까지 이제 여러분들 지금 직접 만나보고 수업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힘드네요. 일단은 아직까지 전부 다 너무 어색해서 내가 뭐라고 해도 반응도 없고, 게다가 마스크까지 끼고 수업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뜨거운 바람이 계속 위로 올라와. 처음에는 2학년이나 3학년 선생님들이 힘들다고 그러길래 뭐 그렇게 힘든가 싶었는데, 확실히 좀 감이 와요. 이게 내가 내뿜는 뜨거운 이산화탄소를 50분 동안 계속 맡으면서 그렇게 있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상쾌해. 앞에 지금 아무도 없는 거는 상당히 어색하긴 하지만 뭐 사실 있는 건 없는 거는 비슷하긴 해요. 내가 뭐라고 말해봤자 대답 안 돌아오는 거는 거의 똑같으니까. 그렇지만은 지금이 일단 훨씬 더 상쾌하고 에어컨 틀어놓고 하니까 시원하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좀 일찍 마스크 벗고 그냥 교실에서 아무런 부담 없이 수업하고 수업 듣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요까지 했어요. 원래는 더 나갔어야 되는데 워낙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길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지금 늦게 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나머지 남은 거를 다 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지금 시계 보니까 우리 1학년 8반 애들 종례를 빨리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뭐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줄일 수 있는 대로 한번 줄여 볼게요. 뭐 안 되면 그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되지 뭐. 그죠? 일단 자, 지난 시간에 중요하다고 했던 거 영정법, 대동법, 그리고 균역법.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뭐다? 그렇지. 특히 요 대동법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균역법도 나름 중요한 거다. 요거 뭐 개념 잘 알고 있으면은 지난 시간에는 충분히 열심히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오프라인 수업 해보니까 그런 거는 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제대로 안 들었어. 물어보니까 이때 했는 걸 대답을 제대로 못해. 근데 뭐 당연하지. 그럴 수 있어요. 뭐 나 같아도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아마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올 거야.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조금 중요한 것만 빨리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민영 수공업이 발달했다. 자, 민영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어떤 개념이에요? 민간에서 운영을 한다.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자, 그런 수공업이 발달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까지는 보통 관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게 발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후기로 오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직접 나서는 거야. 직접 서로 수공업을 경영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주르주르 나와요. 특히 이제 여기서 체크를 잘 해야 되는 게, 자, 여기 또 나오죠.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대동법의 시행 때문에 등장한 요 공인이나, 그래서 요 공인 아니면 이제 대상인들이 물주, 이제 돈을 대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수공업자들에게 자금을 미리 주고 생산된 제품을 독점하는, 자, 말이 좀 어렵죠? 요거 근데 체크를 잘 해놔야 돼. 자금을 미리 주고 생산된 제품을 독점하는 선대제, 자, 여기 선대제라고 하는 거, 요게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자금을 미리 주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그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거야. 그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경제 체제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다가 이제 자금을 대줘,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 투자를 받은 사람이 그런 물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뭐를 더해서, 기술력을 더해서 조금 더 괜찮은 물건을 만들어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처음에 자금을 대준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중간에서 이윤을 좀 남기고 다르게 팔아먹는다. 요 시스템이죠. 그게 이제 우리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은 작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더라. 그리고 이제 아주
조금 있었던 일이지만은 어떤 데서는 심지어 장인을 직접 고용하는 데까지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조선도 점점 이런 우리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시스템 거기에 맞춰 나가기 시작을 하는 모습이 잠깐 보였다. 뭐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자, 관영 수공업 방식은 줄어들고 민영 수공업이 그래서 발달했다. 굳이 또 시험 문제에다가 이거를 빗대자면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죠? 조선 후기에는 관영 수공업이 민영 수공업보다 더 발전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틀리는 거야. 점점 민영 수공업이 더 발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아예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수공업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료 가공부터 완성까지 자기가 그냥 싹 다 하는, 딴 사람 뭐 하려고 돈 벌려줘,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거야, 이런 사람도 생기고 있었고, 이건 그냥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 수공업자가 모인 점촌이 분포하기도 했다더라. 점촌, 이 수공업자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작업을 해서 거기서 나온 물건들을 팔아서 유명해지는 그런 동네도 생기게 되었다 이거죠.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좀 있어요. 경상북도 저 위쪽으로 가보면 문경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뭐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해줘서 알겠지만은 문경 세제 있는 데 있잖아. 근데 웃긴 게 문경에 가보면은 그 문경의 제일 중심지는 이름이 문경이 아니야. 거기는 점촌이라고 하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점촌 똑같아. 요 경산에 가도 점촌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마을 이름에 점촌이라고 하는 데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는 뭐다? 그렇지, 옛날에 수공업 제품을 만들던 동네다. 그래서 문경은 지금도 가보면은 도자기나 이런 거 만드는 곳이 상당히 많아. 그런 걸로 이제 유명한 동네가 전국 각지에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데가 어떤 데가 있냐면 놋그릇 알죠? 놋그릇, 유기그릇, 두드려서 만드는 거. 집에 유기그릇, 놋그릇 다 있잖아. 뭐 없는 집도 있겠지만 그거를 되게 많이 만들고 잘 만드는 데로 유명했던 데가 저 위에 경기도에 가면은 안성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안성. 그 안성 탕면 할 때 그 안성 맞아. 그 안성에서 이제 유기그릇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점촌을 이루면서 만들었는데, 워낙 이제 전국적으로 그 명성이 자자하다 보니까 어떤 말이 생겨났느냐. 내가 이번에 안성에서 유기그릇을 하나 맞췄어.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 있지. 내가 이렇게 주문 제작을 했는데 너무 딱 맞게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뭐를? 유기그릇을. 마치 안성에서 제작한, 맞춤 제작한 유기그릇은 너무나도 완벽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말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어떤 걸 갖다가 너무 이렇게 잘 맞아, 꼭 맞아, 내가 원하는 거랑 딱 맞아. 그러면 그때 우리 쓰는 말 안성맞춤이라고 하는 말이, 야 이건 뭐야 안성맞춤이다, 여기서 나옵니다. 안성유기그릇이랑 관련이 있는 그런 말이에요. 물론 안성탕면은 그거하고는 큰 상관은 없어요. 제일 처음에 안성탕면 만들던 회사가 하필이면은 그 공장이, 농심이죠, 그 공장이 안성에 있어서 안성탕면 그렇게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렇게 또 쭉 보다 보면은 뭐 전국의 시장에서 뭐 판매되고 뭐 그런 게 쭉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농촌 수공업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뭐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단계까지 나왔다. 그래서 뭐 군포납부를 위해서 포목, 이거 뭐 옷감이에요. 옷감인데 옛날에는 제일 처음에는 그냥 요거 짜가지고 군포 내기도 바빴지만은 슬슬 발전하면서 좀 남아 도는 게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기도 했다. 뭐 당연한 얘기고 이거는.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무 그릇, 또 대나무를 이용한 제품들이 주로 생산되었다. 그 대나무 이용한 제품, 이거는 유명한 데가 어디야? 그렇지, 전라도 가면은 담양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런 동네는 옛날부터 대나무로 유명했다더라. 그래서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특산품으로 팔고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요때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 한 게 있어요. 자, 광산 개발이라고 하는 게 늘어납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제일 처음에 조선시대 전기만 해도 국가에서 광산을 전부 다 관리했어요. 전부 다. 뭐 은광, 금광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전부 다 이제 나라에서 관리를 했는데, 자, 근데 여기 보면 나오죠. 이제는 국가가 광업을 독점하지 않고 개인들에게 광산 개발을 허용하고 세금을 받았다. 세금을 받았다. 나라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가 그거를 전부 다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편해.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는 특히 이제 은광, 특히 은을 캐내는 광산이 많이 있었다. 왜냐하면은 당시 대청무역의 어려운 말이죠. 청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거래할 때 뭐가 많이 쓰였다? 은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요 은을 갖다가 많이 파내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면은 광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광산에만 매달리니까 요거를 막으려고 했어. 그래서 공개적인 채굴을 금지하기도 했지만은 원래 그 사람들이 하지 마라 그런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그 사교육 너무 받지 마세요. 사교육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좀 참으세요. 진정하세요. 해도 일단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 하죠.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이제 어떤 게 생기느냐.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의 전문 분야를 나눠서 광산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뉘어? 자, 대상인들은 물주, 뭐를 대줘? 자, 물주는 뭐 대주는 사람이요? 그렇지, 돈을 대줘요. 투자금. 자, 그리고 나서 덕대라고 하는 사람한테 의뢰해요. 자, 그럼 덕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어려운 개념인데, 자, 옆에 보면은 나옵니다. 자, 물주, 이거는 봐놔야 돼요. 물주에게서 자금을 지원받아. 일단 얘는 이제 자금을 줬어. 그러면 이제 채굴업자나 노동자나 재련기술자 등을 이끌고 도맡아 하던 전문 광업자를 일컫는다. 자, 요즘 개념으로 치면은 뭡니까? 요즘 회사 개념으로 왜 그 영어 세 글자짜리 하잖아. 영어 세 글자짜리. 그렇지. 지금으로 치면 전문 경영인. 지금으로 치면은 전문 경영인이에요. 뭐겠어? CEO지, CEO. CEO. 광산 CEO라고 보면 돼.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덕대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데도 굳이 또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 불법적으로 가서 광산을 개발하는 거, 그거를 일컫는 말도 나왔죠. 그거를 뭐라 그러느냐, 몰래 광물을 캐는 잠체도 성행을 했다더라. 이런 거 전부 다 알고 있으면 돼요. 특히 지금 밑줄 꺼놨는 거 이런 거 중심적으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뭐 되게 또 문제를 치사하게 내자면은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당시에 이제 뭐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던 사람들을 덕대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 페이지도 끝났고 다음으로 빨리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도고 그리고 사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일단 헷갈릴 수 있으니까 먼저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이랑 제일 유사한 말을 그냥 갖다 붙여 볼게요. 도고는 그리고 플러스 이제 사상 뭐 이렇게 있는데, 사상은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상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뭐 그런 거고, 도고는 뭐냐면은 그냥 지금 우리 쓰는 표현 중에서 제일 비슷한 건 대기업 혹은 재벌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대기업이 좀 더 맞겠네. 그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전국적으로 상품 유통이 일단 확대가 됐고, 당연히 한양은 지금 서울은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뭐 그거는 당연히 알겠죠. 이건 알아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어려운 개념이 한 게 있어요. 정부에서는 금난정권을 폐지하는 통공정책을 시행해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하였다. 자, 금난정권,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중요한 개념이냐면 말이 어렵거든. 이거를 알려면은 일단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난전이 뭐냐 이거야. 난전. 금난정권이라고 하는 말은 금지한다. 뭐를? 난전을. 이런 말이죠. 금난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은, 자, 여기다가 좀 빈자리에다가 써볼게요. 자, 옛날에 수도에 정부로부터 특허를 받은 상인들이 있어요.
한양에는 너희는 물건을 여기서 팔아도 된다. 그게 이제 시전상인들이거든. 자, 근데 이 공인을 받은 요 시전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자기네들은 나라에다가 세금 같은 것도 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우리 말고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세요. 요구할 거 아니야. 지금으로 치면 어떤 거겠어요? 내가 지금 경신고등학교 앞에다가 떡볶이 가게를 차렸어.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차려가지고 했다고. 나는 매달 월세 내고 그 세금도 내야 되고 다 해야 돼. 그런데 우리 집 앞에 정말 신의 손을 가진 정말 잘하는 노점상이 생겼어요. 떡볶이를 정말 잘 만들어요. 근데 얘는 노점상이라서 세금도 심지어 안 내고 뭐 자리세고 뭐고 세금도 아무것도 없고 거기다가 플러스 장사까지 잘 돼.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돼? 나는 안 그래도 장사도 망하지. 장사는 망해가는데 세금은 계속 내야 되지. 게다가 뭐 건물 빌렸으니까 대여비도 임대료도 나가야 되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부에다가 요구하는 거야. 내가 걔네들을 갖다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세요. 노점상을. 자, 비슷한 겁니다. 난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난전. 자, 난전은 그러니까 요거는 국가에서 승인을 받은 상인들이 아니야.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아까 말했지만 노점상. 그러니까 시전 상인들이 얘네들을 갖다가 뭐 할 수 있는 금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다는 거죠. 금난전권. 근데 이렇게만 듣고 보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금난전권 이건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적당해야 되죠. 그리고 국가가 주체가 돼서 이거를 갖다가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한테 그런 권한을 줘 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조금이라도 자기 이익에 반대되는 요런 좀 장사 좀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물건 뺏고 사람들 패고 좀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런 거고 넓게 보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나라 전체의 상업 발달을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바로 요 금난전권 때문에 생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난전권을 폐지해버리는 정책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통공정책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말장난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말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항상 염두를 해둬야 돼. 어떻게 말장난을 칠 수 있을까? 통공정책은 금난전권을 시행하는 게 아니죠.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게 통공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지한다에다가 폐지한다라고 이렇게 부정문이 두 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제대로 좀 알아놔야 돼요. 강조했습니다. 자, 요런 거 참고로 뭐 말하자면은 요거는 어느 왕 때 시행한 정책일까 상식 삼아서 알아놓읍시다. 요거 폐지했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정조 아저씨 때, 정조 임금님 때 했던 거라는 것도 알아놓으면 일단 뭐 소규모 상인들이 늘어요. 아까 전에 말했는 것처럼 이제 시전 상인들 말고 요 난전이 이제 승인을 받은 셈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상인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아주 장사 수완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요 나와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울에 있었던 사람들 당연히 뭐 경강상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개성의 송상. 이 개성의 송상이 제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저씨들이 개성 사람들이 장사를 잘했대. 그리고 이제 지금 부산 동래에 내상, 의주에는 만상, 뭐 평양에는 유상 이런 대상인들이 도고 행위로 아까 전에 말했죠. 이거 뭐라 그랬어? 대기업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대기업 같은 거. 자, 딱 나오잖아. 대규모 자본, 전국적인 유통망, 물품을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상인들, 도고 이런 사람들, 지금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 그래서 전국 각지 심지어 이제 지점까지 도가면서 활동을 했고 심지어 국제무역에도 참여를 하면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 지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상 아까 동네에 내상이 있어. 그럼 지도 보면 나오잖아. 이 사람들은 보통 누구랑 거래를 했을까? 그렇지. 여기는 당연히 일본이랑 거래를 하는 입장이었을 거고.
자, 그러면 의주가 있어요. 여기. 그럼 여기는 어느 나라랑 거래했겠어? 그렇지. 여기는 당연히 당시 중국에 있던 청나라하고 교류를 하는 입장이었죠. 근데 아까 개성 이 사람들이 제일 유명하다면서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복판에 있는데 여기 개성 송상. 장사할 때 역시 제일 좋은 거는 옛날부터 나왔지만 중간에서 이거를 이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중개무역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윤을 여기서도 떼내고 저기서도 떼내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개성 사람들이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왔다리 갔다리 하려면은 어떤 게 필요하냐? 전국적으로 유통망이 쫙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1천여 개의 장시가 개설되었다. 요 사이사이에서 물건 파는 장시가, 선생님, 장시가 뭐예요? 거꾸로 해봐, 그냥 거꾸로. 자, 지금 뭐야, 그러면? 자, 시장이라고 하는 게 개설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시장들 사이사이에 물건을 전해주던 사람들을 당시에 우리가 보부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보부상. 자, 보부상이라고 하는 말은 자, 보상 플러스 부상 두 개를 합쳐서 그냥 보부상이라고 불러요. 보상은 이렇게 보찜, 보상이잖아. 보찜. 손에 들고 이렇게 물건 팔러 다니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좀 이제 가벼운 짐이겠지? 부상은 등에 이렇게 지고 다니는 사람들. 좀 무거운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부상이라고 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런 시장들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통 며칠에, 보통 5일마다 열리는 여러 장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보통 며칠장이다? 5일장이잖아. 5일장. 그죠? 5일에 한 번씩 보통은 시장이 열리고 있더라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의 물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부는 상설시장으로까지 발전했는데, 특히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객주, 여각, 선상 뭐 이렇게 활동한 포구. 말은 이상하게 어려운데 교과서가 좀 특이해서 지금 설명을 안 해줘. 그게 우리 역할인 것 같아. 자, 객주, 여각, 선상 그냥 쉽게 한 방에 얘기를 합시다. 강이나 바다 근처에서, 그러니까 물 근처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에요. 보통은. 자, 그래서 이런 포구 부근의 장시에서는 특히 대규모 거래가 왜? 배가 끼니까. 배에는 수송이 엄청나게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통해서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졌고, 제일 대표적인 데가 은진, 강경장, 그리고 뭐 덕원에 있는 원산장. 요게 대표적인,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중요가 아니고 유명하긴 한데, 요거 두 군데가 제일 대표적이에요. 별로 중요하진 않아. 이건 지우자. 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당시 조선에 2대 포구라고 하면 의외로 뭐 인천 뭐 이런 데가 아니고, 인천, 부산 이런 데가 아니고, 강경, 들어본 적도 잘 없죠? 강경, 그리고 이제 원산, 이런 동네가 있습니다. 강경은 근데 지금도 조금 유명하기는 해요. 뭐가 많이 잡히냐면은, 잡힌다기보다는 뭐를 많이 만드냐면은, 젓갈.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는 뭐 젓갈 있잖아. 명란젓, 뭐 창란젓, 오징어젓. 우리나라에 있는 젓갈의 70%가 전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200년 전통의 젓갈, 강경포구로의 초대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강경젓갈축제. 1930년대 평양, 대구와 함께 전국 3대 시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강경은 지금은 전국 최대 젓갈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가서 집에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냉장고 열어가지고 거기 있는 젓갈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보면은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게 상당히 많아. 옛날부터 전통적이었어요. 위치 자체가 여기거든. 바다 근처. 자, 그래서 요게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내륙 지방에는 뭐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주르륵 있고,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우리한테 친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대구. 대구는 왜 무슨 도대체 시장이 있었길래? 너희 시내 가면 나오잖아. 자, 시내 가면은 지우고 나오죠?
양령시. 와, 그 시내 가보니까 그 조그마한 길 해놓고 거기 약 별로 팔지도 않던데 거기 양령시라고 해놨던데요. 옛날에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약재가 온통 다 모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죽었지만은.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유명했었다더라 알고 넘어가면 돼요. 자, 다음 장. 자, 거의 다 와갑니다. 화폐도 이제 널리 쓰이기 시작을 했어요. 선생님 지난번에 보니까 고려시대에도 화폐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있었는데 잘 안 나갔어 그게. 서로 그 화폐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고려시대에도 있었지만은. 왜냐면은 그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익숙했냐면 그냥 물물 교환하는 게 더 편했거든. 그래서 잘 안 쓰였어. 동전을 만들어봤자 유통이 안 돼서. 원래 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돌고 돌아야 돈의 가치를 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자, 근데 조선시대 후기가 되어서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니까 이제 어떤 게 쓰입니까? 예범 나오죠? 소규모 상행위에는 상평통보와 같은 동전이 쓰였다. 상평통보와 같은 동전이 쓰였다. 한 번쯤은 전부 다 본 적 있는 바로 그 동전이 되겠습니다. 상평통보. 그리고 심지어 이제 18세기 후반이 되면은 이런 세금이나 소장료 이런 것도 전부 다 돈으로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어려운 말로 급납화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화폐 유통도 확대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왜 선생님 저희 집에 보니까 저희 집에 이게 있어요. 와, 유물이다. 우리 집에 유물이 나왔어요. 이거 팔면 돈 엄청 되지 않을까요? 쌉니다. 왜? 유통이 워낙에 많이 됐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데 가면 이거는 다 있어, 남아 있어. 그래서 이거는 뭐 해봤자 얼마 안 해. 여러분 이거 뭐 한 개 갖고 싶어요 혹시? 그러면 저쪽에 인터넷에 쳐가지고 상평통보 치면 많이 팔아요. 싸요. 뭐 상태가 정말 극상품이고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여튼 어지간한 건 되게 싸. 그러니까 이건 뭐 집에 있다고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이게 이제 많이 확대가 되었다는 거. 근데 어떤 현상이 근데 생기기 시작을 했냐면, 당시에는 이제 경제학이나 그런 게 충분히 발전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상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와, 이거 이 돈 이거 가치가 있는 거야. 이거는 대단히 좋은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끼자. 뭐 투자를 하거나 그게 아니고 마냥 아끼자. 집에 쌓아놓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집에다가 쌓아놓게 되고, 이거를 단순히 그냥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만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 원래 아까도 말했지만 돈이라고 하는 건 시중에 계속 돌아야 되는데 이 돌지를 않아. 나라에서 이걸 만들어서 풀어놓으면은 놈이 이거를 집에다가 꽁박아 놓고는 안 쓰는 거야. 그럼 나라에서 계속 만들고 이 좀 써라 하는데 계속 누가 뒤로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전황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생겨요. 동전이 유통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돈이 말라버린다 이 말이야. 돈이 말라버렸어. 그리고 뭐 시세 차익 이용해서 고리대 높은 이자를 받는 대금업 이런 것도 이제 성행을 하고, 뭐 지금도 있어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심지어는 동전을 쓰지 말자 이런 말까지 나오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저 상평통보는 많이 쓰였다는 거. 근데 아까 전에 그 뒤쪽으로 이렇게 돈을 갖다가 차곡차곡 모아놨던 사람들은 나중에 전부 다 피를 보기는 피를 봐요. 화폐 가치가 팍 떨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하거든. 그거는 근데 저 뒤쪽에 가가지고 따라봅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 대외 무역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양난 이후에 조선과 청 그리고 일본까지 국제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서 서로 이제 교류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국내 상업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도 활발해지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보면은 공적인 무역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개시, 그리고 이제 사적인 거래. 나라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개인이 하는 거를, 사적 거래를 후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개시든 후시든 전부 다 규모가 확대가 되었는데, 평안도 의주, 자 아까 전에 의주 무슨 상인들 기억납니까? 만상이 활동하고 있던 요 의주에서는 뭐 중강개시, 중강후시 이런 게 이제 열렸죠. 그리고 뭐 책문후시 이런 것도 이제 청나라 쪽하고 거래를 하던 거고, 그리고 이제 청나라 수도 영경, 북경
베이징, 지금 저 수도, 중국 수도. 자, 거기서도 공무역 플러스 사무역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거기서 뭐 이런 물건들을 갖다가 쭉 사왔어요. 우리는 뭐 문방구, 사치품 뭐 이런 거 갖고 오고 수입하고 수출하는 거는 우리나라 전통의 판매, 뭐 인삼 이런 거 이제 팔고 고려 인삼이 그래서 이제 유명합니다.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수출을 하고 그랬죠. 일본하고 같은 경우에는 자 보자. 주로 동네에 있는 계속 자 동네가 나오는데 이거 헷갈릴 수도 있는데 동네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부산입니다. 부산. 지금은 이제 그 부산 광역시를 이루고 있는 커다란 것 중에서 조그마한 거 일부가 뭐예요? 동래구라고 따로 있죠. 동래구. 근데 옛날에는 이 동네가 훨씬 더 컸어. 부산은 그냥 조그마한 포구고 요게 이제 훨씬 더 컸어요. 원래는. 그 동네 하면 이제 유명한 게 뭐가 있다? 그렇지. 저 동네에 뭐가 맛있거든. 파가 맛있어요. 파가. 그 파가 있지? 그 거기다가 부산이니까 바다 근처잖아. 그럼 뭐가 많이 나와? 그 해산물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파에다가 해산물 좀 집어넣고 밀가루를 잘 해가지고 구워 놓으면은 맛있죠. 그게 이제 동네 파전. 여튼 그게 있어요. 자, 그래서 동네에 있던 외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일본 옛날에는 원래 이제 상인들이나 아니면 사신들이 머무르던 데가 있어. 거기를 이제 외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숙박 역할도 하고 잠시 머무르는 역할도 하고 임시 관청 역할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저기에 조금 있었어요. 부산 쪽에도 있었고 초량이라 그래서 부산에 가면은 그 밀면 유명한 데 있는데 거기도 외관이 있었고 또 낙동강을 따라서 쭉 올라오다 보면은 낙동강변에도 외관이 하나 있었죠. 거긴 여러분 다 알 거야. 대구 사람이니까. 저쪽에 저기 칠곡 옆에 가면은 거기 지명으로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외관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근데 여기는 부산에 있는 외관. 지금 지명에서는 없어졌어요. 거기를 통해서 교역을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나오는데 일본한테는 보통 구리, 뭐 유황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수입을 했고 은도 많이 수입을 했어. 일본에 이거 되게 당시에 부러운 점이었는데 일본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은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은을 갖다가 많이 얘네들이 캐냈어. 그래서 은을 갖다가 많이 가져왔고 역시나 우리나라 전통의 아이템 인삼을 갖다가 수출을 했죠. 인삼을 수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위치상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하기도 했다는 거. 나오잖아. 일본에서는 조선의 인삼을 선호했기 때문에 공적으로 허용된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밀거래되기도 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래 가지고 나와요. 뭐 문제점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뭐 사치설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일본하고 인삼 밀무역하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신분제하고 요거 이제 뭐 동료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8반 애들 이제 집에 보내야 되거든. 자, 요거는 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하고 오늘은 방금 전에 했던 것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자, 방금 전에 시간이 지금 비교적 짧았고 다른 소리도 안 했는데 별로 양이 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따로 정리를 좀 잘 해놓기 바랍니다. 내용은 재미없지만은 시험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내기가 좋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